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왜 정든 고향 땅 한국을 떠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민 오기 20년 훨씬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별반 없습니다. 도리어 더 나빠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을 가끔 방문해서 느끼면 뭐 한 5년 6년 만에 이렇게 가곤 했는데 가보면 갈 때마다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분명히 한국은 제가 떠나올 20년 전에 비해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번지르르하고 아주 멋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어졌고 사람들의 표정이 더 날카로워졌고 더 어두워졌고 그럼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시적인 분석이 있고 하나는 미시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분석은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아무리 해외 출장을 많이 가고 해외 지사를 근무하고 해도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됐지 아웃사이더로서 한국을 바라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시적인 것은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깨닫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떠나오게 된 계기는 남은 하나 미시적인 것이 됩니다. 먼저 거시적인 것은 보면 한국의 그 사법부의 문제, 정치의 문제, 교육의 문제, 종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있는데 이것은 거시적인 분야라 나중에 따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미시적인 것 제가 왜 개인적으로 한국을 떠나야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여러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40살에 한국에서 부장이 됐습니다. 팀장이 됐죠. 제가 팀장이 되고 나서 부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신입사원일 때 과장이셨던 분이 아직 부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무능하거나 학벌이 못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능하지도 않고 학벌도 스카이대를 나온 분이었습니다. 스카이대에서도 좋은 데를 나온 분이었는데 그분이나 나나 이제 부장이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들었던 생각이 미래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불쑥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게 옷을 벗고 난 후에 노후 생활이 어떨까를 생각하니까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그분이 이제 옷을 벗게 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나가고 난 후에 이제 제 후에 직속 상관이었으니까 제가 신입사원일 때 그분을 이제 몇 번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나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도 잘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현직에 있을 때.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5살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애들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애들은 나보다 더 치열하고 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게 됐구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70년대 대기업에 들어갔었을 때와 90년대 말 2000년대를 향해서 가는 그 시점에 보니까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스카이대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다 보니까 뭐 스카이대에 나와서 대학원을 나오거나 미국 유학을 갔다 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석박사들도 수두룩하고. 참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리어 IMF 때 1996년 뭐 7년 이때는 아주 좋았어요. 잘 나갔으니까. 뭐 백화점에 가도 사람도 많지 않고 서비스도 좋고 많은 사람들은 감원당해서 피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때 잘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IMF를 한국이 극복하고 나니까 90년대 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정기적인 감원은 뭐 자주 있는 일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감원돼서 나가본들 생활이 그렇게 뚜렷이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선배 부장들을 보고 저도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절실히 깨달은 게 내가 이제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왔는데 이 사다리 끝이 허공이에요. 절벽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들의 미래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당시에 수십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후가 탄탄히 마련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어쩌지 해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도 낮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미국 유학을 시키자니 제가 돈이 없고 제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녔지만 늘 마음 한쪽에서 불안함감, 언제 내가 감원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 부장이 된 지 한 5년이 되니까 내가 언제 감원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내가 50 넘어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게 보였죠. 뭐 4대 그룹에 재직 중인 중견 간부, 아주 걱정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안에 제 내면에는 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그리고 치열한 경쟁 세계. 이게 이제 50을 넘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학벌, 지연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정치적인 뒷배도 걸려 있더라고요. 뭐 설사 그래서 임원이 됐다 합시다. 정권이 바뀌면 그 임원에서 물러나야 하더라고요. 그럼 임원이 돼서 끝까지 사장으로 가지 않는 한 임원 돼서 옷 벗거나 부장이 돼서 옷 벗거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게 나 자신 노후를 위해서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년도에 미국 휴스턴으로 기술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민공사의 문을 두드려 가지고 알아봤더니 제가 오는 그 당시 2000년에는 미국 이민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정식적으로 영주권 받고 가는 것이 뭐 불법으로 가려면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은 뭐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민공사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미국은 어려우니까 캐나다는 어때요? 캐나다는 충분한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캐나다 이민을 그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민 오고 나서 한국 사회를 보니까, 그때는 한국에 살 땐 제가 우물안의 개구리로 한국의 어려움, 불안함, 경쟁, 치열함 이런 걸 봤지만, 나와서 보니까 한국이란 사회가 물론 기적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 뭐 70년, 80년, 90년대까지 우리 세대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저도 중동 지방에 가서 땀을 많이 흘렸고, 중동 지방 전쟁 났을 때 전후복구 사업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사법부의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판결이 컨시스턴트하지 않아요. 뭐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사법부의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법부를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 교통 위반을 했다고 경찰이 저한테 티켓을 줬는데 사실은 저는 위반한 게 없거든요. 근데 경찰이 주더라고요. 꽤 억울해서 가가지고 이제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뭐 제 얘기는 듣지도 않더라고요. 듣지도 않고, 당신 그 경찰한테 티켓 받았어요? 그날 그 시간에 거기 있었어요? 있었던 건 맞으니까 예. 그랬더니 그러면 경찰이 낸 대로 벌금 내세요. 끝이에요. 제 얘기는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살면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뭐 교사들도 스스로 자살하고, 우리 때는 라떼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교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도리어 교사들이 부정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걸 참고 우리는 견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때 교사가 왕이었는데, 교사가 하라는 대로 뭐 하고 돈 봉투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이 무너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정의구현 사연단, 정의구현 사재단, 그 다음에 일부 교회를 빼고 많은 교회들, 중들, 이런 종교가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사법부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게 세계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 오고 나서 느낀 게, 이민 오길 참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딸이 한국에서 자기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한테 가끔씩 얘기해요. 고맙다고. 캐나다 와서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아들들, 딸이 여기서 캐나다에서 중견 1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럽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제가 왜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캐나다 와서 이민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물론 와서 한 달 살기를 해보면 겉으로 보기엔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 와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여기 와서 한국처럼 살고 한국처럼 어렵게 살면 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럼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캐나다에 가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이민을 와야 합니다. 겉만 보고 이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민을 결정하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를 했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민을 오기 위해서 한국에서 준비했던 것 아마 그게 두 차례 나눠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두 차례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겉만 보고 캐나다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겉만 보고 얘기하면 여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극빈자가 있고 여기도 홈리스 피플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토론토에는 한국인 홈리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 알버타는 한국인 홈리스는 없습니다. 그래도 캐나다의 홈리스는 한국의 홈리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병자가 없습니다. 병녀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스 피플도 캐나다의 홈리스는 조금 고급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민을 결심하시고 그냥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민 비행기를 탈 때 이민의 성공 여부는 이미 그때 결정되어 있습니다.